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이해의 11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게 될 것들이 한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류에 관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한류의 이제 총론 형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각 그 부분별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한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류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 분야별로 그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각 분야별, 그러니까 한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미래에 어떤 식의 문화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한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해볼 첫 번째 이제 한류의 총론 형태로 한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류라는 것은 먼저 용어의 기원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한류라는 말이 그럼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한류지요. 한은 이제 한국 할 때 한이기 때문에 그 한이고요. 그 뒤에 이제 류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류라는 표현은 결국 어떠한 어떤 스타일, 혹은 무슨 파, 그러니까 뭐 감상파, 뭐 이런 게 한국에 이제 이런 거 있거든. 분류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파 등의 뜻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죠. 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식 용어로서 한류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사용된 류의 일환으로서 1990년도 말에 한국 대중문화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지, 중국 언론이 뭐 한류 해가지고 한국의 어떠한 류다 해가지고 그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어떤 문화의 흐름,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997년부터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인기를 얻게 되자 한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대만에서는 하일 한류, 그러니까 여름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흐름, 이런 것들로서 하일 한류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일진 한류, 한국의 어떠한 문화 마니아들, 이러한 표현들로서 이제 국지적,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이 되다가, 이게 이제 1999년에 오게 되면 한국문화관광부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어떤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 배포한 음악의 제목에 한류, 그 Song from Korea로 해가지고 한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한류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문화의 흐름으로서 한국 문화의 흐름,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서 이제 한류의 어떤 영어 표기라는 것은 코리안 웨이브 또는 코리안 피버, 그리고 한류죠. 한류. 그러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류월드 등 영어 표기에서 그냥 한류 이런 거고, 일본에서는 한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한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식 한류를 얘기할 때 어묵을 갖다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생선, 네, 케이크죠. 생선 케이크죠.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아니 무슨 생선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먹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묵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러니까 한국 말들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데 있어서 한류의 한 흐름 안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한국 어휘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여기다 한류라는 용어도 역시 한국식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것이 초기에 이제 한풍이라는 용어로 중국에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차가운 바람이죠. 한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울 한자에 바람풍자가 됐기 때문에 한풍과 한풍, 그러니까 한자는 다르지만 이 발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발음이 이제 비슷하죠.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빠진 중국 젊은이들의 어떤 팬덤 문화를 갖다가 경계하는 뜻으로 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것이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문화 현상을 우리가 팬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팬덤을 경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중국 언론에서 이제 한류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 역시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의 스타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경계한다 이런 음악 뜻으로 비슷한 발음은 한류가 겸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중국에서 한류라는 중국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라라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류는 이제 여기 이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본의 류라는 식의 그 일본식 용어가 합해져 가지고 한국식 문화의 흐름을 총칭하는 단어로서 쓰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의 일반적 의미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동경하고 추종하고 향유하고 학습하려는 대중문화 현상으로 인식되다가 현재 이르러 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향유하려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는 정도.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류가 그러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바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죠.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갖다 보여주고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을 관광을 오게 되고요. 한국에 쇼핑을 온다. 또 그다음에 한국에 유학을 온다. 한국의 어학연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한류가 유행하는 한 국가의 어떤 한국학 관련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KFL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지금 한국 문화의 이해를 저한테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역시 어떠한 그 한류의 영향 때문에 한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한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한류가 이제 그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한류 문화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세 개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한류 전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중국의 어떤 CCTV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TV 드라마가 방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한국 TV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한국 드라마들 뭐 이를테면 대장금 같은 그 한국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됐죠. 그래서 대장금은 그러니까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쪽 그 뭐 중남미라든지 이쪽 아니 중남미가 아니군요. 저쪽 아랍 쪽에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죠. 이집트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되면서 한국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보면 TV 드라마였다라는 거죠. 한국 한류의 시작은. TV 드라마였지만 실질적으로 한류를 넓게 퍼뜨리는데 기여를 했던 것은 이제 음악이죠, 음악. 그래서 보아로 대표되는 그 K-팝의 시작이 이제
보아가 일본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아는 굉장한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가지고요. 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죠, 보아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아의 일본 진출이라든지 이제 H.O.T, NRG, 클론 등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 음악, 게임 등으로 이제 어떠한 그 한류, 한국의 문화의 확산이 일어나던 이 시기가 이제 한류의 전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시기, 이게 이제 한국 한류의 전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류의 성장기가 있죠. 그래서 한국 방송 어떤 영상물들이 외화의 수입보다 이제 많아지던 시기죠. 그래서 한국 문화 영상물이 그러니까 많이 창작되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2002년도에 겨울연가가 이제 일본에 방영돼 가지고 그 겨울연가에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히트를 할 때 배용준이 주인공이거든요. 남자 주인공으로 배용준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으로 최지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배용준의 가운데 용 부분을 따고 그다음에 사마 일본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추정하고 추앙하는 사람을 높일 때 사마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사마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겨울연가로 인해 가지고 겨울연가의 드라마 배경 중에 하나였던 곳이 이제 남이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남이섬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남이섬에 가면은 그 겨울연가를 테마로 해가지고 어떤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를테면 배용준 남자 주인공 배용준과 여자 주인공 최지우가 어떤 장면을 찍었던 곳 해가지고 어떤 그 장소에 예, 그 이를테면 캐릭터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배치시켜 놓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게끔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아니군요. 일본의 중년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남자 주인공 배용주는 연사마라 불렸었고 여자 주인공 최지우는 지우희메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이 두 남녀 주인공들이 이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구가했었던 게 이제 한류의 성장기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류의 확장기와 새로운 모색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04년 이후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일컬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류에 대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류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부분적으로 이제 각 파트별로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류가 가지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전망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각 분야별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류에 대한 의미를 갖다 이제 짚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한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총론 형태의 이야기가 좀 돼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한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류의 문제점. 먼저 이제 한류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류 초기가 되게 되면 한류에 대한 어떤 장밋빛 미래만을 예측했었습니다. 야, 한류 드디어 한국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강국으로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만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좋아. 한국은 잘 될 거야. 한류가 밖으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장밋빛 미래만을 예측하다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자료나 문헌들을 막 인용하게 되고 그 올바르지 않게 인용된 자료들을 갖다가 또 재인용하고 일부 그 신문 기사들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한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지금은 한류에 대한 그 체계적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들도 많이 나왔죠. 한류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책도 지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년 어떤 한류에 대한 현황을 갖다 어, 펴내는 한국문화진흥원 같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류라는 게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향후에 그러면 이러한 이와 같은 한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큰 문화의 강점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논리에 함몰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경제 논리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코스닥 상장 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그때 이제 매출 성장률을 초과하는 자본과 인력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거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자본이 과잉 공급이라는 것은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붐이 일게 되니까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투자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봤더니 어디가 있더라? 그 한류가 유행을 하더라. 그렇게 되니까 한류가 유행을 하니까 그러면 한류에 관계돼 있는 데다가 돈을 투자하면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자본이 과잉 공급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이제 증가했는데 더불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스타의 어떤 출연료라든지 그 매니지먼트사의 권한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매출이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출연료만 올려버렸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스타들의 출연료만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그 컨텐츠를 창작하는 그 환경 자체는 크게 변화된 게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 컨텐츠 창작의 열악한 환경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콘텐츠라는 게 단순히 어떠한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인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를테면 배용준과 최지우로 대표되는 그 스타들이 어떤 그 스타성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그 좋은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라든지 어떤 그 인물의 매력을 어필해 가지고 돈을 경제적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한류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오랜 고민이라든지 혹은 그 창작자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한국 TV 드라마나 영화들이 과거에 항류라는 것은 홍콩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번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뭐 이를테면 주윤발과 장국영으로 대표되는 그 항류가 굉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이를테면 주윤발의 영웅본색 같은 영화들을 보면 거기 이제 주윤발과 장국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웅본색류의 어떤 느와르 액션물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무협물도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다음에 또 귀신 영혼을 다루었던 영화들 그래서 뭐 강시 선생 같은 뭐 이런 영화들의 그런 류의 영화들 그러니까 제가 류의 영화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류의 영화들이라는 것은 항류 역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항류가 한순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싹 사그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콘텐츠예요. 똑같은 콘텐츠와 동일 스토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별 쌍웅 뭐 해가지고 불로 그러니까 영웅몬색이었죠. 그러니까 영웅몬색 첩별 쌍웅 뭐 첩별 가두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이름들의 영화. 그 다음에 그 내용 역시 비슷비슷한 내용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결국 뭐냐면은 그 스타 위주의 똑같은 스타를 내세워 가지고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편 정도 보고 나서 야 멋진데 하고 나서 두 편 정도까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세 편, 네 편, 다섯 편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려고 안 한다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류 역시 반복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류와 비슷한 사례를 그런 전철들을 밟게 되면서 동일한 배우로 인해 가지고 반복된 스토리와 그 다음에 질 낮은 콘텐츠 그런 것들이 한류의 그 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낳게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주변국들의 질 높은 콘텐츠의 양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만, 중국, 베트남 등의 어떤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콘텐츠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베껴가지고 중국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얻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컨텐츠를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한국의 컨텐츠의 가격이 이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를 제 가격,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만의 어떠한 자기식으로 컨텐츠를 가공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것을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 돈을 그러니까 그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내용들로 그냥 베끼기 형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중국, 베트남의 컨텐츠 역시 경쟁력을 갖추면서 좋아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 주변국들의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의 콘텐츠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한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다음으로 이제 전시행정이죠. 전시행정. 그러니까 어떠한 과거 이제 정권들이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한류를 인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철저한 기획이나 준비를 통해서 이제 문화 행사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콘텐츠 남발을 불러와 가지고 한류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죠. 각 지자체들이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문화 행사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계속 양산해 가지고 비슷한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그 이를테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지역 행사가 열렸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찾게 되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내부적
고려라든지 혹은 생각들, 그다음에 여러 그 주변의 상황들을 갖다 같이 융합해가지고 그 어, 지자체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옆에 지자체가 이러한 것들로 해가 성공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류의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비슷한 축제를 만들어내 가지고 홍보를 해봤자 그것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것으로 이 정부의 홍보 차원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보면 그 이명박 정권의 부인이었던 그 김윤학 여사든가 하여튼 그 영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영부인이 쉽게 얘기하면 K푸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떠한 음식 문화를 세계화한다는 명목으로 그걸로 K푸드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뉴욕에다가 무슨 문화 홍보관을 만들고 뭐 별 짓을 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세금 낭비만 했죠. 세금 낭비만. 그냥 전혀 어떤 그 K푸드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 아 좋아 한국 음식은 좋아요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음식 좋아요라고 말해봐야 백날 말해봐야 아무런 뭡니까 감흥이 없죠.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 K푸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한류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한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 연구가 첫 번째 안 됐다.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경제 논리에 너무 함몰돼 버렸다. 그 다음에 동일 스토리가 반복되고 질 낮은 콘텐츠들이 양산돼 버렸다. 그 다음에 주변국들이 질 높은 콘텐츠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국가의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다라는 것들이 한류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향후에 바라봐야 하는가?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한류에 대한 시사점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 한류 수용자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문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 소비자의 욕구를 갖다가 제 요구 혹은 욕구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화 콘텐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류 수용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 콘텐츠가 좋아야지만 그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다시 그 문화 콘텐츠를 찾게 돼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선진화된 어떤 정책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류를 단순히 어떤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 성장의 동력 중 하나인 문화 콘텐츠로 인식을 해가지고 한국을 널리 알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본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본 지속 가능한 정책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역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산업 시스템의 정착 필요성이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의 담당자들 역시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동일 스토리의 반복이라든지 질 낮은 콘텐츠는 결국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문화 콘텐츠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그러한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류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사라져 버렸던 그러한 전례를 한류 역시 다른 국가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바른 산업 시스템을 통해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구축이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그 발전이 된다. 이런 측면을 갖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는 한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변화하는 시대를 발빠르게 인지해가지고 이를 반영한 문화 콘텐츠의 를 만들어내는 것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라는 것은 매해, 매년,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문화 콘텐츠라는 게 그 주 소비자층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을 놓고 볼 때도 K-팝이라고 이제 이야기 명명되어 짓는 그 K-팝 이제 잠시 후에 음악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K-팝의 발전적 측면들을 이렇게 쭉 놓고 봐도 1세대 K-팝, 2세대 K-팝 이렇게 뭐 3세대 K-팝, 3.5세대 막 4 이렇게 K-팝 안에서의 어떠한 그 분류도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케이팝 안에서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역시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팬덤 문화라는 걸 갖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한 그 팬덤 문화가 수동적 팬덤 문화였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겉으로 드러내질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음악가의 어떤 팬덤이라는 것을 갖다 드러내질 않았는데 그게 이제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팬덤 문화를 형성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BTS의 아미 팬덤 같은 것들이죠. 그 아미 팬덤들을 보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하죠. 그 팬덤 문화라는 게. 그러면은 그와 같은 강력한 팬덤 문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문화 콘텐츠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문화 콘텐츠가 강하다는 것은 그 BTS라는 남성 보이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그 문화 콘텐츠의 강력한 힘이라고 어떤 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수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한류의 향후에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선 그 어떠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막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류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 구체적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그 한류를 즐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느껴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가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류의 의미를 다뤄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전체의 그러니까 한류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한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향후 한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한류의 시사점이죠. 시사점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음악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음악 한류 현재의 실태와 향후에 이제 음악 한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역시 이것도 우리가 다뤄보면서 음악 한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